UFO를 타고 온 외계인도 홍콩 영화를 보고 성룡, 이소룡을 알까? 저거 혹시? UFO? 먼저 1609년 조선시대로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강릉 하늘에 붉은빛이 도는 신기한 항아리 모양의 불덩어리가 나타났대요. 맑은 하늘을 날던 그 괴이한 빛은 어느새 점점 커지더니 천천히 떨어지기도 하고 조정에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어요. 나라의 관리들이 하나둘 하늘을 바라보며 이상한 현상을 기록으로 남겼죠. 이런 돌발 상황이 조선 왕조실록에도 꼼꼼히 남아있다니 듣기만 해도 신비롭지 않나요? 시간이 훌쩍 지나 1950년대 전쟁으로 나라가 뒤흔들리던 시절에도 한반도의 하늘은 참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때 미군 조종사들, 육군, 해군 등 수십 명이 밤낮으로 원반이나 구모양, 타원형 같은 정체불명의 비행체를 목격했다는 기록이 자주 보도됐어요. 이 UFO들은 전투기보다 훨씬 날렵하게 움직였고 심지어는 공군기가 UFO에 쫓겼다는 증언까지 있었대요. 불안한 시기라 더 도드라졌던 이 미스터리는 그 시절을 살아낸 사람들에게 아주 또렷한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조금만 더 최근으로 와볼까요? 1976년 서울. 해가 지고 있던 저녁 하늘에 여러 개의 밝은 불빛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강북 일대와 청와대 상공을 떠돌던 그 불빛들은 단순한 별처럼 보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국군은 급하게 대공포를 발사하기까지 했는데 신기하게도 불빛들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져버렸어요. 그날 목격한 서울 시민들과 군 관계자들은 여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있어요. 미스터리 중의 미스터리, 서울 UFO 사건은 세월이 흘러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 이야기예요. 비슷한 시기 충남 보령에 있는 낙동 국민학교에서는 점심 전 선생님과 학생, 인근 주민까지 30명 넘게 같이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운동장 위로 커다란 비행체가 천천히 내려오더니 마치 마법처럼 사라져버린 거죠. 선생님들이 이 사건을 보고서로 남겨 교육청까지 제출했을 정도로 보령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 시절의 영상이나 사진이 귀했으니 진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 더 상상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공군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독특한 말이 전해져 내려와요. 비행훈련 중 은빛, 원반형 물체를 15초 넘게 육안으로 포착했다는 사람도 있고 동료들끼리 동시에 목격한 사례도 적지 않다네요. 당시에는 공식 보고로 작성된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동료들끼리 가슴에 묻은 미스터리로 남았대요. 시간이 흘러 직접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실명으로 증언을 해주기도 했죠. 그리고 1995년 9월 4일 경기도 가평 설곡리에서는 문화일보 김성규 사진기자가 노부부의 가을 일상을 찍고 있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깨 타작 포즈를 취하고 파란 하늘이 참 평온했대요. 그런데 0.23초 간격으로 셔터를 누르던 중 3장 중 두 번째 사진에만 정체 모를 물체가 찍혔습니다. 김 기자는 그 순간 번쩍하는 느낌과 약간의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해요. 필름과 원본이 온전히 남아 철저한 검증이 가능했고 군에도 문의했지만 당시 그 지역은 비행금지 구역이라는 답을 들었죠. 이틀 뒤인 9월 6일 문화일보 일면과 KBS 뉴스가 이 사진을 보도하면서 전국이 술렁였습니다. 코닥 본사는 조작 흔적이 없다고 했고 국내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석 결과를 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진을 엄청난 속도로 선회하던 UFO를 우연히 포착한 결정적 순간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도 UFO를 직접 봤다는 목격담과 자료들이 오랫동안 쌓여왔어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에 하늘을 보는 순간마다 작은 두근거림과 상상이 살아나요? 혹시 어릴 때나 지난밤에 창밖을 보다 정체불명의 빛을 본 적 있나요? 앞으로도 우리 하늘은 언제든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가득 찰 수 있답니다. 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최근 미국에서는 요격과 관련된 공식 발표도 이어졌어요. 2023년 2월 중국 정찰 풍선 사태 직후 사흘 사이에 알래스카와 캐나다 유콘, 미 레이크 휴런 상공에서 정체불명 비행물체 3기가 전투기에 의해 연달아 격추되었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후 백악관은 이들 물체가 상업취미 연구용 등 무해한 풍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하며 탐지식별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죠. 또 2025년에는 미 의회 청문회 자리에서 2024년 예멘 해역 상공에서 촬영된 빛나는 구체를 상대로 요격 시도 영상이 공개되며 논쟁이 커졌습니다. 국방 당국은 영상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미확인 물체에 대한 대응이 실제 작전 환경에서도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니 괜스레 밤하늘이 더 궁금해지네요. 결국 우리의 몫은 호기심과 정확한 기록, 그리고 차분한 검증이겠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한국을 뒤흔든 홍콩 영화. 한국 청춘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바로 그 장르. 홍콩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그 시절 극장가를 뒤흔든 영화들, 배우들, 그리고 한국에서의 CF 이야기까지 풍성하게 준비했으니 편하게 들으세요. 특히 홍콩 누아르는 총만 난사하는 액션이 아니라 의리와 배신, 복수와 형제 같은 감정이 서늘한 공기 속에서 부딪히는 세계예요. 화면엔 슬로 모션이 자주 쓰이고 선글라스, 담배, 트렌치코트 같은 상징들이 한 편의 아이콘처럼 바뀌죠. 음악과 미장센은 이상할 만큼 공들여져 있고요. 한국에서는 1986년 영웅 본색이 들어오면서 이런 감성 액션도 있구나 하고 큰 파도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국내는 헐리우드 직배가 자유롭지 않았고 액션 범죄 장르의 선택지도 넉넉하지 않았잖아요. 마침 홍콩에서 날아온 화려한 액션과 멜로 감성이 그 빈자리를 채워줬고 잡지와 TV CF에서 홍콩 스타들을 계속 보니까 더 친근해져서 자연스럽게 극장으로 발걸음이 이어졌죠. 홍콩 영화 대표작 8편을 보면서 왜 명작인지,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는지 소소한 비하인드와 감상 포인트까지 함께 봐요. 가장 먼저 영웅 본색입니다. 553, 우리가 존 우라고 부르는 감독이 의리 형제의 배신의 감정선을 총격 발레 같은 연출로 번역해버린 작품이에요. 저예산적인 홍보였는데도 홍콩 박스를 뒤집고 주윤발을 하루아침에 슈퍼스타로 만들었죠. 선글라스에 트렌치코트, 성냥개비, 그리고 풍림각, 총격전, 슬로 모션과 음악이 감정을 점화시키는 순간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장국영이 부른 테마곡 당년정은 지금 들어도 심장이 살짝 저릿해요. 한국에선 1987년에 크게 터졌고 이 기세로 주윤발이 밀키스 CF까지 찍으면서 완전히 국민적 아이콘이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1편 보고 바로 지존무상을 이어보세요. 인물들의 감정선이 더 선명하게 이어집니다. 다음은 첩혈상홍입니다. 이번에도 553인데 킬러와 형사가 서로를 알아보며 묘한 우정까지 싹 트는 도덕적 아이러니가 뼈대예요. 명장면은 단연 교회 결전이에요. 비둘기가 훨훨 날고 총성이 울리는데도 이상하게 성과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폭력의 비애가 성스럽게 들리는 묘한 체험을 하게 되죠. 카이탁 공항 스탠리 주택 같은 실제 공간을 적극적으로 썼고 촬영 중 총격을 실제로 오인해 경찰이 출동했다는 일화도 유명해요. 액션 영화지만 감정은 꽤 멜로에 가깝습니다. 주윤발과 데니리의 눈빛, 호흡만 따라가도 영화가 더 풍성하게 보일 거예요. 세 번째로 열혈남아 얘기를 할게요. 홍콩의 소심한 조직원 유덕화는 사고 뭉치 절친 때문에 매일 밤거리 야근 중인데요. 섬에서 올라온 장만옥을 만나자 총성 대신 심장이 먼저 쿵쾅 거리죠. 왕가위 특유의 내용과 느린 셔터가 스치면 사랑이냐 의리냐 전광판처럼 번쩍거리고 절친은 이번엔 진짜 크게 가자 라며 폭주하는데 유덕화는 이길 듯 괜찮을까? 하고 흔들리죠. 청춘은 늘 과속 중이었고 잠깐 스친 포옹과 파란빛의 밤이 아주 오래 남아요. 네 번째는 천장지구입니다. 베니찬 연출, 유덕화와 5000년의 액션 멜로 정점이에요. 갱단 운전수와 상류층 소녀의 사랑이 바이크와 웨딩드레스라는 이미지로 영원히 각인됩니다. 도주 중 흩날리는 드레스와 황혼빛 도로가 눈에 아른거립니다. 로 대유의 음악이 딱 얹히면 심장 직격이에요. 유덕화의 극중 이름 화디가 실제 별명으로 굳어졌고 5000년의 순백 이미지는 당시 광고 화보 트렌드까지 바꿔놨어요. 누아르와 멜로의 밀당을 즐기고 싶을 때 아주 좋습니다. 왕가위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라면 이 작품으로 감정선부터 몸을 풀어도 좋아요. 다섯 번째는 아비정전입니다. 장국영의 만보춤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영화죠. 크리스토퍼 도일의 카메라가 정지 이동 공기만으로 인물의 공허를 잡아냅니다. 장국영, 장만옥, 유덕화, 유가령, 장하구가 총출동하고 엔딩에 양조위가 깜짝 등장해요. 나는 1960년 4월 16일 너와 1분을 함께했다라는 대사가 시간을 붙잡아 기억으로 바꾸는 영화의 마음을 정확히 들려줍니다. 선풍기 벽시계 빈 방 같은 사소한 오브제가 기억의 질감을 만듭니다. 서사가 느리다 싶으면 호흡과 사운드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컷과 컷 사이의 침묵에서 인물의 흔들림이 들립니다.
6번째는 중경 삼림입니다. 네온과 팝뮤직, 핸드헬드 카메라가 조합을 이루죠. 금성 무임청하의 1막과 양조위왕비의 2막이 서로 다른 온도로 교차하면서 90년대 홍콩의 마음을 정확히 포착합니다. 파인애플 통조림의 유통기한과 캘리포니아 드리밍의 반복이 인상적이고 슬로 셔터로 번지는 밤은 청춘의 외로움을 환하게 비추죠. 왕비가 더 크랜베리스의 드림즈를 리메이크해서 영화 감성을 확장했어요. 춘킹 맨션과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는 지금도 팬들의 성지입니다.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갈 때 우울에서 설렘으로 감정 톤이 바뀌는 순간을 꼭 느껴보세요. 7번째는 도신입니다. 왕정 감독의 카지노 느와르 코미디예요. 기억상실에 빠진 도박신 주윤발과 작은 칼 유덕화가 벌이는 사기 우정 한방 역전극이 경쾌하게 전개됩니다. 이 흥행 덕분에 주성치의 패러디 도성이 데이트합니다. 곧이어 지공무상 도엽에서 유덕화와 주성치 조합이 탄생하면서 일종의 합체 세계관이 만들어집니다. 칩소리, 카드 슬로 모션, 화이트 수트에 집중해보세요. 그 시절 한방 판타지의 매력이 왜 사람들을 끌었는지 바로 느껴져요. 마지막 8번째는 지존무상입니다. 영웅 본색의 속편격 작품이에요. 1편의 여파로 주윤발을 쌍둥이 캔 설정으로 재소환하면서 스케일과 화력이 한층 커졌죠. 제작 과정에서 오우삼과 서극의 이견이 편집 방향에까지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뉴욕과 홍콩을 가로지르는 총격전과 화이트 수트 선글라스의 카리스마가 강렬하고 총성이 비극의 합창처럼 커지죠. 1편의 감정을 좋아하셨다면 2편의 광기와 과잉을 미덕으로 즐겨보세요. 그 무리수들이 전설을 더 키웠습니다. 여기까지 훑어보면 왜 8090년대 홍콩 영화가 한국 문화 전반에 깊게 스며들었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독특한 스토리와 스타일, 배우들의 아우라가 청춘들의 가슴을 흔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죠. 그리고 요즘은 영화만 보고 끝내지 않잖아요. 영화 속 공간을 직접 걸어보는 성지순례 여행이 한창입니다. 침사추이 춘킹맨션에서 중경 삼림 1막의 공기를 먼저 마셔보세요. 낮과 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서 사진 찍기에도 딱 좋습니다. 스타페리를 타고 센트럴로 건너가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내리며 그레이엄 스트리트 시장을 보다 보면 왕가 위의 리듬이 몸에 뵐 거예요. 골목을 한두 블록만 비틀면 양조위와 왕비가 스쳤던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분식바 자리의 공기도 느낄 수 있어요. 해가 지면 야오마테이 템플 스트리트 야시장에서 네온과 붉은 아치, 노점의 소음과 열기 속을 걸어보세요. 해안 산책로와 스타의 거리에서는 스타 핸드프린트와 하버 스카이라인이 만나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하루만 돈다면 낮에는 춘킹 맨션과 해안 산책로 스타의 거리를 묻고 오후에 페리를 타고 센트럴과 미드레벨, 그레이엄 스트리트를 돈 뒤 저녁엔 템플 스트리트에서 야식으로 마무리하는 루트를 추천할게요. 일몰부터 야경 타이밍을 해안 산책로에 맞추면 사진이 정말 예쁩니다. 여기서 잠깐 당시 한국에서 홍콩 배우들이 왜 그렇게 친숙했는지도 짚고 넘어가죠. 주윤발은 밀키스 광고로 반전 매력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장구경은 초콜릿 CF 등에서 감미로운 분위기로 팬들의 심장을 저격했어요. 유덕화와 임청완은 CF와 예능, 행사까지 넘나들며 아시아 스타의 위상을 확인시켜줬죠. 이런 CF 효과가 내가 아는 스타라는 친밀감으로 이어져 영화 관람으로 곧장 연결되곤 했습니다. 한국 영화에 끼친 영향도 큽니다. 홍콩 영화는 한국 액션 영화의 체질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쉬리는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시작을 알렸고 비트는 스타일과 청춘 감성을 절묘하게 섞어 신세대 느와르의 문을 열었죠. 결국 우리가 그때 열광했던 이유는 단순해요. 새로운 스타일과 감성, 압도적 스타성, 강렬함과 서정이 공존하는 드라마, CF를 통한 친밀감, 개성 강한 액션과 총격신이 있었고 한국 영화가 본격 성장하기 직전에 꼭 필요했던 대체 콘텐츠였다는 점입니다. 이 조합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던 거죠. 이 작품들 지금 다시 봐도 감정의 격과 스타일의 밀도가 놀라울 정도예요. 명장면은 밈처럼 계속 소환되고 사운드 트랙과 영상미, 배우의 매력은 세월을 거의 타지 않습니다. 주말마다 한 편씩 다시 감상해보세요. 가능하다면 오늘 소개한 로케지 코스까지 곁들여서 스크린 속 시간을 직접 걸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성룡 이 장면 대역 없음.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볼 거예요.
바로 액션 영화의 살아있는 전설, 성룡입니다. 여러분은 성룡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아마 위험천만한 액션씬, 코믹한 표정, 그리고 스턴트를 직접 하는 그의 철학이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지금의 성룡이 되었는지 그 뒤에 숨은 이야기까지 알고 계신가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가득하니 들어보세요. 먼저 성룡의 출생과 어린 시절부터 시작할게요. 성룡의 본명은 방사룡입니다. 1954년 4월 7일 홍콩에서 태어났는데 출생부터 드라마틱했죠. 무려 12시간의 난상 끝에 태어났고 덩치가 워낙 커서 부모님이 큰 용이라는 의미로 사룡이라고 불렀대요. 하지만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프랑스 영사관의 요리사였고 어머니는 가정부였어요. 부모님이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성룡은 스스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7살 무렵 그는 에너지가 넘치는 말썽꾸러기였죠. 학교에서는 공부보다 싸움이 더 많았고 집에서는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우산을 펴고 뛰어내리려다 적발되기도 했대요. 지금 생각하면 이미 그때부터 액션 스타의 기질을 드러낸 셈이죠. 결국 부모님은 큰 결심을 합니다. 10살이 되던 해 성룡을 중국 희극학원, 일명 경극학교에 보냈어요. 이 결정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 중국의 희극학원은 학원이라기보다 군사훈련소에 더 가까웠어요.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자정까지 무술, 경극, 고개, 노래, 리듬을 반복 훈련했죠. 사부인 우점남 선생은 엄격하기로 유명했는데 실수하면 매로 가르쳤고 완벽할 때까지 같은 동작을 수백 번씩 반복시켰습니다. 성룡은 나중에 맞지 않고 지나간 날이 거의 없었다고 회상했어요. 지옥 같은 훈련은 그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구르기와 낙법, 유연성과 근력, 리듬과 타이밍이 몸에 새겨졌죠. 특히 아픔과 두려움을 견디는 능력이 탁월해졌고 이것이 훗날 그의 위험한 실전 스턴트의 밑바탕이 됩니다. 이곳에서 평생의 동료들도 만났습니다. 원표와 원덕 같은 동기들과 10년 가까이 함께 생활하며 경쟁하고 의지했죠. 이들은 훗날 영화 현장에서 성룡과 완벽한 합을 만들어내는 핵심 동료가 되어 잊지 못할 일화도 있어요. 15살 무렵 연습 중 사부의 찻잔을 깨뜨렸는데 화가 난 사부는 하루 종일 물구나무를 서게 했고 성룡은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영화계 입문과 초기 고생으로는 17살에 학원을 졸업한 성룡은 홍콩 영화계의 스턴트맨으로 발을 들였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하루벌이 수준이었죠. 영화에 나와도 밥값 정도의 보수를 받는 무명 스턴트맨이었습니다. 심지어 전설적인 브루스 리의 영화에도 참여했어요. 그리고 용쟁호투와 사막유이의 스턴트로 출연했지만 여전히 이름 없는 단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성룡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바로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였죠. 다른 스턴트맨이 기피하는 장면을 그가 자원했고 점점 더 과감한 액션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를 대표하는 영화 10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관. 성룡을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린 정말 결정적인 작품이에요. 이 영화의 핵심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다가도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고 반격하는 치권 리듬에 있죠. 실제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중심을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하는 정교한 타이밍을 설계해서 코미디와 액션을 동시에 살렸어요. 특히 클라이맥스에서 철각 고수와 대결하는 장면은 타격 거리를 촘촘히 맞춰서 정말 실감 나는 충돌감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실 때는 발목과 골반이 흔들리다가도 잠깐 고정되는 그 순간의 디테일을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소림 목인항. 이 작품은 성룡의 초창기 진지한 톤을 만날 수 있는 영화입니다. 무거운 목인들과의 대련을 안전하게 소화하기 위해 유연한 낙법과 충격 분산을 몸에 완전히 새겼죠. 놀랍게도 이 유연함이 훗날 의자나 사다리 같은 주변 소품을 활용한 화려한 액션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표정은 절제되어 있지만 동작 사이의 리듬에서 이미 슬랩스틱의 씨앗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목인의 팔을 미끼로 삼아 각도를 바꿔 재빠르게 빠져나오는 순간들이 바로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성룡은 1976년에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솔직히 수술 전에는 눈이 반달처럼 축 처져서 그런지 카리스마가 좀 부족해 보여 배우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서 인상이 확 달라졌다죠. 뚜렷한 이목구비가 생기면서 연기 스타일도 완전히 바뀌었고
자신감도 크게 올라갔다고 해요. 그 결과 사형도수 같은 영화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죠. 이 수술 하나로 배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네요. 세 번째 프로젝트 A. 해안경비대와 해적의 대결을 배경으로 성룡이 수직 낙하와 수평 돌파를 결합한 물리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작품입니다. 전설적인 시계탑 낙하는 무성 영화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하고 동시에 나는 스턴트를 직접 한다는 선언에 가까웠어요. 여러 번의 낙하를 통해 충격 분산 각도를 몸으로 직접 계산해 이후 모든 고공 낙하 스턴트의 기준을 만들었죠. 바르셀로나 자전거 추격 장면에서는 좁은 골목에서 반 박자 먼저 페달을 밟아 균형을 잡는 묘미를 느낄 수 있고요. 생활 소품이 순식간에 무기로 바뀌는 찰나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아야 더 즐겁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폴리스 스토리. 이 영화는 성룡식 형사물의 모든 것을 담은 총정리라고 볼 수 있어요. 언덕 판자촌에서의 카체이스는 실제 파편과 타이밍이 맞물려 생생한 긴장감을 만들고 버스에서 우산 손잡이에 매달리는 장면은 손바닥과 손목으로 하중을 분산해 버티는 고도의 기술이 핵심입니다. 쇼핑몰에서 폴대를 타고 미끄러지는 장면은 화상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타격음을 리듬처럼 분절해서 관객의 심박수를 끌어올렸고요. 흥미롭게도 여러 대의 전화를 동시에 받는 코미디 시퀀스의 템포가 이어지는 액션 리듬과 같은 결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용영호재. 아시아의 보물사냥꾼 제키라는 페르소나를 통해 성룡식 어드벤처 액션을 개척한 작품입니다. 유럽 로케이션 중 큰 부상을 겪은 뒤 액션 설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죠. 차량 추격은 속도보다 코너 진입 각도로 스릴을 만들고 몸을 사선으로 눕혀 충돌 가능성을 줄였어요. 코미디 템포를 달리다가도 강한 타격을 찌르는 박자 엇갈림이 쾌감을 폭발시키고 계단 난간과 문틀을 지렛대처럼 쓰는 동작은 훗날 사다리 액션의 예고편처럼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제 출마. 성룡이 골든 하베스트에서 주연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작품이죠. 대나무 부채 하나로 공간을 열고 닫는 듯한 초중반 액션의 리듬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후반부 황인식 선생님과의 긴 대결은 지구력과 합의 미학을 동시에 보여주는 명장면이에요. 직선으로 압박해 들어오는 발차기를 곡선 동작과 낙법으로 흘려내는 구도가 큰 쾌감을 선사합니다. 초반에는 짧게 끊어지는 호흡으로 템포를 쌓다가 클라이맥스에서는 길게 뻗어나가는 호흡으로 밀어붙이는 변화가 살아있어요. 초창기 성룡식 코미디로 과장되지 않고 동작 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더욱 매력적이죠. 일곱 번째는 미라클. 이 영화는 우아한 갱스터 동화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성룡이 정장을 입고도 액션과 몸개그를 품위 있게 소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꽃시장 롱테이크는 수십 명의 엑스트라가 리듬을 맞춰 한 번에 성공해야 하는 고난도 장면이었어요. 왕가위 감독이 참여해서 대사 리듬과 멜랑콜리한 분위기가 은근히 배어있죠. 우산과 모자 같은 소품이 체면과 신분의 상징에서 액션 장치로 변신하는 순간이 인상적이고 장면이 마치 뮤지컬 넘버처럼 착착 맞아떨어지는 쾌감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홍번구. 북미 관객들에게 성룡식 액션을 제대로 각인시킨 중요한 작품입니다. 골목길 스케이트보드 추격전이나 매트리스 점프처럼 일상적인 소품을 활용하는 장면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직접 연기한다는 그의 철학을 유머와 함께 전달하죠. 카메라가 동작을 온전히 담아내 합의 미학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영어 대사와 몸개그의 박자가 자연스럽게 맞물려 문화적 차이마저 에너지로 바꾸는 연출이 돋보이는데요. 유리와 금속, 콘크리트가 뒤섞인 거친 현장에서도 타격 간격을 정확히 지켜 리얼함과 안전을 동시에 잡았죠. 아홉 번째는 사형도수. 원화평 감독과 함께 코미디 쿵푸의 문법을 확립한 기념비적인 작품인데요. 약자가 탄성과 타이밍만으로 강자를 이기는 구조를 훈련 몽타주를 통해 설득력 있게 쌓아 올렸습니다. 특히 손끝의 스냅과 발목의 회전을 활용해 짧은 거리에서 힘을 뽑아내는 타격 설계가 탁월해요. 넘어지면서도 곧바로 일어나고 낙법 후 즉시 반격으로 이어지는 리듬감은 이후 성룡 액션의 DNA가 되었고 표정 연기와 동작의 박자가 같은 템포로 흐르는 맛이 있고 초반의 소극적인 움직임이 후반으로 갈수록 과감해지는 성장 곡선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러시아워. 이 영화는 성룡의 몸개그와 합의 미학을 세계 시장에 각인시킨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크리스 터커의 빠른 입담과 성룡의 무성 영화풍 표정 연기가 박자 놀이처럼 맞물리죠. 가능한 범위에서 직접 스턴트를 수행하고 NG컷 전통을 유지해서 관객과의 신뢰를 계속 이어갔어요. 언어 장벽을 코미디로 전환해서 문화 차이를 에너지로 바꾼 점이 정말 매력적이고요. 실내 근접전에서 테이블과 장식품을 활용하는 순간 홍콩식 합이 미국식 총격 리듬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룡의 한국 방송 출연 내용도 빠질 수 없는데요. 성룡이 한국 예능에서 가장 화제를 모으신 순간 하면 아무래도 SBS 런닝맨이 떠오르죠. 현장 분위기가 어땠냐고요? 같이 게임하면서 몸개그도 쏟아지고 재치 있는 농담이 계속 나와서 멤버들이랑 스태프까지 다 웃으셨어요. 특히 하하가 미션 도와주셨을 때 감사하다고 바로 전화번호 교환하자고 하셔서 그 장면이 크게 화제가 됐죠. 지하판 위에서 맨발 줄넘기 대결할 땐 알록달록 발가락 양말로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고 이광수 나이를 일부러 장난스럽게 틀려서 놀리듯 얘기한 것도 기억나세요? 재밌는 건 토크쇼에서도 매력이 그대로였다는 점이에요. KBS 무릎팍도사 MBC 황금어장에 나오셔서 이소룡님과의 추억이나 인생 굴곡을 진솔하게 들려주셨는데 그때 통역 없이 한국어로 바로 답하셔서 제작진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한국 연예인들과의 인연도 빼놓을 수 없죠. 대표적으로 최시원님과는 우정이 두텁습니다. 런닝맨에서도 티격태격하다가 여자친구 있어요 하고 장난도 치시고 평소에도 서로 바로바로 연락 주고받는 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종국, 송지효 등 런닝맨 멤버들과도 식사하고 연락처를 주고받는 사이로 알려져 있고요. 한국에 올 때마다 유재석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편이고 김희성과는 영화 신화에서 호흡을 맞추면서 더 가까워졌죠. 그래서일까요? 성룡은 한국에서 홍콩의 대스타라기보다 옆집 형님 같은 친근한 이미지가 강해요.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단지 액션 실력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그의 핵심이에요. 그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가 남아있죠. 코도 여러 번 부러졌고 목과 두개골에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관객이 돈을 내고 보는 영화의 가짜를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프로 정신이 그를 전 세계가 사랑하는 배우로 만들었죠. 성룡은 이제 70을 넘겼지만 그의 열정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예전만큼 위험한 스턴트를 하지는 않더라도 그의 정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무언가에 도전할 때 성룡의 태도를 떠올려 보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의 철학을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죽어서도 살아있는 액션 아이콘. 절권도 쌍절곤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굴까요? 1940년 11월 2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가 바로 브루스리 이소룡이에요. 부모님이 캔톤 오페라와 영화계에서 활동했죠. 덕분에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무대와 카메라를 가까이에서 접하며 자랐습니다. 유년기에 홍콩으로 돌아가 아역 배우로 여러 작품에 출연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몸과 시선을 쓰는 법을 일찍 익힐 수 있었답니다. 10대의 거리 싸움을 목격하면서 자신과 주변을 지킬 힘이 필요하다고 느꼈었죠. 그때 영춘권을 만나 연문 문화에서 기본기를 다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주먹의 직선성, 체중 이동, 상대의 힘을 흘리는 원리를 배웠죠. 움직임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청년이 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동서양의 사유를 융합하며 기술보다 원리, 형식보다 본질을 중시하는 태도를 키웠어요. 시애틀, 오클랜드, LA에서 도장을 열고 가르치며 실험했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스타일을 다듬었고 훗날 절권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할리우드의 문은 좁았지만 TV 시리즈 그린 호넷에서 가토 역으로 번개 같은 존재감을 남겼어요. 스크린 한복판으로 들어갈 발판을 마련한 거죠. 카메라가 그의 스피드를 따라잡기 위해 촬영 속도와 편집을 고심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의 움직임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알 수 있죠. 이제 그는 단지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무술가이자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하는 배우로서 첫 전성기를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표작 6편, 그의 명장면과 철학을 깊이 만나볼까요? 첫 번째는 그린 호넷. 미국 드라마에서 이소룡이 케이토 역할로 나와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짧은 출연이었지만 무술 솜씨와 존재감이 정말 강렬했죠. 이 드라마 덕분에 서양에도 쿵우 붐이 일었다고 해요. 실제로 당시에 많은 어린이들이 케이토 흉내를 내며 놀았다고 하니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알겠죠?
다정한 모습과 멋있는 무술이 어우러져서 기억에 오래 남는 작품이에요. 두 번째는 당산대영. 이 작품에서는 이소룡이 평범한 청년 정조환으로 나오는데 싸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무척 노력해요. 그런데 동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범죄 조직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마음을 다잡고 통쾌하게 적들을 때려잡는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그때부터 이소룡 영화하면 액션과 긴장감 가득한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눈을 뗄 수 없는 장면들이 꽉 차서 정말 재미있답니다. 세 번째는 정무문. 여기서는 스승님이 의문의 죽음을 맞고 이소룡이 진진이라는 제자로서 깊은 슬픔과 분노를 겪어요. 그래서 직접 일본 무술도장에 들어가 화끈한 복수를 시작하죠. 그 유명한 쌍절곤 연기하며 아부 소리를 지르는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진짜 마음을 쏙 빼놓는 액션과 감정이 잘 어우러져서 더 몰입되는 이야기였어요. 진정으로 스승에 대한 존경과 친구에 대한 우정을 느낄 수 있어서 더 감동적이에요. 네 번째, 맹룡과강. 로마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는 이소룡이 순수한 청년 당룡으로 나오는데 마피아 무리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려 하죠. 유머도 적절히 섞이고 척 노리스와의 콜로세움 싸움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해요. 이소룡이 연출까지 맡아서 그런지 스토리랑 액션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액션 영화지만 인간미가 정말 느껴지는 작품이에요. 재미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답니다. 다섯 번째, 용쟁호투. 이 영화는 국제무술대회가 열리는 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이소룡이 마약 조직과 싸우려고 스파이 역할로 섬에 잠입하죠. 전 세계 여러 명의 무술 고수들과 멋진 대결을 펼치는데 특히 마지막 거울방 장면은 정말 전설 중 전설이에요. 세계 각국에서 제작된 영화라서 그런지 다양한 무술과 스타일이 어우러져서 볼거리도 가득해요. 이걸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소룡 팬이 된 것도 너무 당연한 일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막유희.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이소룡이 직접 기획한 건데 아쉽게도 촬영 도중 세상을 떠나 미완성으로 남았어요. 영화 속에서는 탑을 올라가며 여러 무술 고수들과 한 판씩 붙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중 노란 트레이닝복 입고 싸우는 모습이 너무 유명하죠.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소룡의 무술 철학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볼 때마다 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새삼 느끼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이소룡의 무술, 절권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절권도는 특정 품새나 기술 목록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상황에 직접 작용하는 본질만 남기는 방법론이에요. 핵심은 간결성, 직접성, 자유로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기술은 철학이 되고 움직임이 되죠. 간결성은 한 동작으로 닿는 것이고 직접성은 상대 의도 전에 빈틈을 찌르는 것이에요. 자유로움은 어떤 스타일과도 섞일 수 있는 개방성을 의미합니다. 그는 선제타와 스톱 히트를 통해 시간을 앞서 점유하는 법을 강조했어요. 스트레이트 리드와 각도의 전환으로 최단 거리의 선을 그었죠. 푸서크는 벽에 몰지 않고 공간을 열어두도록 설계했습니다. 공격과 방어가 한 호흡 안에서 바뀌도록 한 거예요. 훈련은 살아있는 타이밍을 위한 스파링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판단은 몸이 하도록 길들였죠. 근력, 유연성, 심폐를 균형 있게 묶어 신체를 생각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소룡의 무기 쌍절곤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이소룡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무기 쌍절곤은 그의 영화적 상상력과 무술 철학이 가장 극적으로 결합된 예입니다. 원래 오키나와의 전통 농기구에서 유래된 쌍절곤은 그의 손에서 단순한 무기를 넘어 움직이는 예술, 리듬감 넘치는 퍼포먼스로 변모했죠. 그는 쌍절곤의 속도,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파괴력을 화면에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정무문과 맹룡과강 등에서 쌍절곤을 사용하는 장면은 분노와 리듬, 기술의 정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특히 체인을 따라 회전하는 쌍절곤의 윙 소리는 액션의 타격감을 시각뿐 아니라 청각으로도 극대화했습니다. 쌍절곤은 형식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움이라는 절권도의 정신을 무기 사용으로 확장했습니다. 어떤 무술 스타일의 도구도 자신의 몸에 맞게 재해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노란 트랙수트와 더불어 쌍절곤은 이소룡이라는 캐릭터를 완성하는 결정적인 시각적 요소가 되었고 영화를 넘어 팝컬처 전반에 걸쳐 브루스 리를 상징하는 강력한 문화적 기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쌍절곤은 단순히 적을 타격하는 도구가 아니라 주먹과 발차기의 연장선이었고 무엇보다 관객을 사로잡는 강력한 훅이었습니다.
형식이 본질을 가두지 못하게 하는 태도를 평생 유지했죠. 절권도는 그의 개인화된 철학이자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맞게 재창조해야 하는 열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그의 말처럼 물처럼 되라는 가르침은 기술 스타일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날과 남겨진 질문들. 1973년 7월 20일 홍콩에서 그는 두통을 호소한 뒤 잠들었다가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뇌부종으로 남았죠. 원인에 대한 논쟁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의 죽음은 많은 추측을 낳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육체는 멈췄어도 그의 철학과 움직임은 세대를 건너 살아남았습니다. 강함은 딱딱함이 아니라 유연함에서 오는 거죠. 유연함은 두려움을 직시하는 용기에서 자란다는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하답니다. 한국에서 이어진 흔적과 이소룡에게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알아볼까요? 류승환 감독은 소년 시절부터 홍콩 액션에 매료되어 몸의 리듬과 거리 감각을 한국적 정서로 번안해 왔습니다. 정두홍 무술 감독은 살아있는 타이밍과 현실적인 동작 설계를 강조했죠. 절권도의 간결성을 한국 액션 문법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이경규는 오랫동안 쌍절곤과 이소룡 모티프를 소개하며 세대 간의 공통 추억을 연결해 주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영화 복수열전도 모티브가 되었죠. 형식에 갇히지 말고 흐름을 배워라. 물은 그릇을 담되 그 본질은 흐름이며 언제나 길을 찾아간다. 오늘 하루가 힘들다면 잠시 어깨를 내리고 부드럽게 호흡해보세요. 그 한 번의 호흡이 당신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당신만의 절권도를 삶에 새기며 유연함의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요.